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비영리법인 허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으시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허가는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허가 신청인의 정치적인 의도나 또 배우, 출연금 모금 방법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비영리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의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죠. 네. 일본,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영리 법인 설립 시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추세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요, 2002년도 개정으로 승인으로 변경했는데 행정 재량이 거의 없고요. 스위스는 자유 설립주의를 해서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프랑스도 재단법인 행정관청에 허가가 필요하게 합니다만 거의 신고제입니다. 우리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취지에서 그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고, 문체부의 규정이 그거에 따라서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자체 지역 갈등 방지라는 이 공익을 이유로 재단법인의 설립을 불허했다가 법원에서 패했습니다. 재량권의 이탈 남용으로. 그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고요. 그럼 허가 검토 기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5조에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응답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는요, 논스톱 서비스, 당일 처리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신속하게 답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지자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행정 처리를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 설립 신청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여기 문체부에서 메일로 사전에 서류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했죠? 예, 검토했습니다. 그 새로 이제 원본이 왔을 때 이메일 내용 받은 것들과 차이가 있었나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할 수 처리한 있었다고 거죠? 합니다. 그러면 허가 처리와 지연되는 사유는 저는 이럴 때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또 재정적 기초 등 목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럴 때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의무가 재단법인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 문체부에서 이걸 받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 차이의 인식이 부족됐던 것 같습니다.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이런 불필요한 서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예. 고쳐야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재단이 창립총회 회의록이 동일하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되게 보니까 창립총회 회의록은 대다수가 비슷해요. 양식이 좀 표준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법무부사 도움을 통해서 처리하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문체부 소관이 아닌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같은 데 넣어보니까 창립총회 회의록이 미르하고 K스포츠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모두가 비슷한 걸 보니까 이게 법무부에서 배포한 업무 편람에 다른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정확히 이렇게 장관께서 답을 해야 하신다고 보고, 또 이 주관기관으로서는 문화융성이 국정과제입니다. 또 한류 확산을 위해서 산업계도 좀 기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문화체육 경제가 동반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볼 때는 서울이요 문화체육부가 더 권장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수출 증대도 되고 한국 상품 이미지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혜택 본 기업들이 문화나 체육 분야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평창올림픽에 지금 기업 투자 없다고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이. 네.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화하느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면서 기업 이윤을 창출해간 이런 걸 권장해야지 이걸 자꾸 기업들을 이렇게 하면 어느 기업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장관께서 이번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네. 기업들이 문화나 체육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더 자꾸 해줘야 되는 이런 옳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기업의 메사남 활동을 비롯해서 사회공헌 사업이 우리의 문화예술을 창달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돗물, 병물 모두 아닙니다. 바로 빗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빗물을 가장 고급스러운 생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빗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것일까요? 호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독한 가뭄을 겪으면서 다양한 대체수 자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빗물. 장관님, 방구대에 대해 좀 알아보셨어요? 네. 바빠서 가보지 못하셨죠? 예, 가보진 못했는데 반드시 나중에 가보겠습니다. 한번 저희 다 같이 교문이랑 한번 가보시죠. 네. 지난번에 제가 반구대 관련돼서 이 첫 번째 국감날 이제 저희가 안을 냈습니다. 그 안을 냈을 때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이 반구대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 사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가면서 반구대가 잠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은 이제 안들을 내는데 이 수위를 내리지 못한다고 이제 울산시는 고집을 부리는 것이고요. 수위를 내리지 않으면 다른 안은 없다라고 이제 이 울산시는 얘기를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하게 생긴 댐을 만들어서 하려다가 실패했죠. 돈 20매덕 날리고 몇 년 동안 하고. 근데 저는 지난번에 제가 냈던 안은 두 가지의 이제 좀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안을 이제 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물을 아껴 써서 사연땀에 이 수위를 올리지 않아도 되게끔 한다. 그렇지만 불편하지 않게 물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 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 물을 받아 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빗물입니다. 비를 이용해서 그 버려지는 흘러가는 빗물을 우리가 조금 더 모아서 가장 깨끗한 물을 질 좋은 물을 쓸 수 있다라는 그 방안을 둘을 이제 서울대 교수들하고 연구를 해서 제가 오늘 연구 자료도 준비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가지 단어 LPCD라는 단어 하나를 알려드리고 이제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물을 쓰는 양입니다. 인간 한 사람이 물을 쓰는 양인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280리터를 씁니다. 하루에. 굉장히 많이 쓰죠. 이게 500ml인데. 그쵸?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가뭄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던 나라들은 전 국민이 노력을 해서 LPCD를 낮추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는 요즘에 방구대 때문에 물을 굉장히 조심해서 써요. 물 틀어놓고 양치질 안 하고요. 조심합니다. LPCD를 우리가 낮추는 방법으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낮추는 방법을 이제 서울대 팀하고 연구를 해서 내놓은 것이 하루에 40리터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때 문화재청장님은 계셔서 같이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관공서나 터미널 같이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의 화장실의 양변기를 절수형 양변기로 190억을 들여서 한 달도 안 되는 공사 기간을 통해서 40리터를 줄이면은 물 문제는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을 이제 제안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빗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림 한번. 지금 방구대가 물에 잠겨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방구대입니다. 이게 벼랑간 이 폭우로 인해서 48m를 유지했던 수위가 56m로 치솟으면서 방구대가 또 다른 상처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 우리가 이 물을 줄여서 하는 방법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이 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울산시장님이 국회에 와서 하신, 저는 이제 시간이 없어 가지를 못했는데 동영상을 다 받아서 제가 봤습니다. 유네스코를 등재를 안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다가 거한 댐을 또 수백억을 들여서 짓자는 말씀이시죠. 제가 보기엔 유네스코에 우리가 등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방구대는 울산의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것만도 아니고 이것은 세계적인 인류 역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구대를 조금 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세계인의 관심을 끌어서 우리가 이 멋진 관광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거 했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로 이 다행인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포르투갈에 있는 그 어떤 총리 하나가 방구대 자기네 이제 댐을 중도에 이제 스톱시키고서는 자기네 이제 암각화를 살렸다는 그 사람이 이번에 유엔 사무총장이 됐어요. 아, 그분이시죠. 저희가 지금 편지를 쓰려고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것은 저희가 두 번째 안으로 드린 빗물이 얼마나 우리가 유익한가, 빗물을 우리가 받아서 조금 더 보존하면은 모든 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퍼온 거니까 장관님 초상권에 대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돗물, 병물 모두 아닙니다. 바로 빗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빗물을 가장 고급스러운 생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빗물이 그렇게 깨끗하고 안전한 것일까요? 호주는 지난 10여 년 동안 지독한 가뭄을 겪으면서 다양한 대체수 자연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빗물. 호주의 거의 모든 중산층 가정에는 크고 작은 빗물 탱크가 있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빗물 탱크를 설치해 설거지나 빨래, 청소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수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빗물 탱크에 특별히 복잡한 정수 장치를 설치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간단한 필터만으로 거른 후에 바로 마십니다. 동경은 연평균 강우량이 약 1,500mm로 1년 내내 빗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 마을 곳곳에는 천수존이라는 이름의 빗물 탱크를 설치해서 빗물을 아주 현명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스미타구에는 약 200여 개의 건물에 빗물 시설을 설치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물론 홍수 예방의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마을엔 천수존 외에 로지손이라는 빗물 시설도 있습니다. 이것은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운 골목에 설치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가 오면 마을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로지손 탱크에 빗물이 고입니다. 만일 지진과 같은 재해가 발생하면 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나 생활용수로 쓸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이 국정감사가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 장관님한테 질문을 제가 홍보를 해주시네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를.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를. 네, 홍보를. 네, 홍보를.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비영리법인 허가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으시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영리법인 허가는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죠? 맞습니다. 허가 신청인의 정치적인 의도나 또 배우, 출연금 모금 방법 이런 걸 다 파악해가지고 여부를 결정한다면 그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 비영리 법인 민법상의 비영리 법인의 취지에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요건만 갖추면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죠. 네. 일본,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비영리 법인 설립 시 정부의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추세인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점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요, 2002년도 개정으로 승인으로 변경했는데 행정 재량이 거의 없고요. 스위스는 자유 설립주의를 해서 절차가 아예 없습니다. 프랑스도 재단법인 행정관청에 허가가 필요하게 합니다만 거의 신고제입니다. 우리도 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취지에서 그 비영리 재단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대폭 축소한 것이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고 문체부의 규정이 그거에 따라서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자체 지역 갈등 방지라는 이 공익을 이유로 재단법인의 설립을 불허했다가 법원에서 패했습니다. 재량권의 이탈 남용으로. 그거 알고 계신가 모르겠고요. 그럼 허가 검토 기간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제5조에는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와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응답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자체에서는요, 논수체부에서 이걸 받았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 차이의 인식이 부족됐던 것 같습니다. 혼동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인들에게 이런 불필요한 서류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예. 고쳐야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재단이 창립총회 회의록이 동일하다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신데, 되게 보니까 창립총회 회의록은 대다수가 비슷해요. 양식이 좀 표준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법무부사 도움을 통해서 처리하거든요. 제가 인터넷에 여러 가지 확인해 보니까 문체부 소관이 아닌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같은 데도 보니까 창립총회 회의록이 미르하고 K스포츠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모두가 비슷한 걸 보니까 이게 법무부에서 배포한 업무 편람에 따른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는 다른 그렇게 재단도 보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이러한 의혹들을 정확히 이렇게 장관께서 답을 해야 하신다고 보고, 또 이 주관기관으로서는 문화융성이 국정과제입니다. 또 한류 확산을 위해서 산업계도 좀 기여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문화체육 경제가 동반 성장해야 되고, 이렇게 볼 때는 서울이요 문화체육부가 더 권장을 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이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우리 산업 전반에 혜택을 받습니다. 그 기업들도 수출 증대도 되고 한국 상품 이미지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혜택 본 기업들이 문화나 체육 분야에 대해서 기여를 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지금 평창올림픽에 지금 기업 투자 없다고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의원님이. 네. 기업은 적극적으로 사회 환원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면서 기업 이윤을 창출해간 이런 걸 권장해야지, 이걸 자꾸 수업 서비스, 당일 처리 이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은 신속하게 답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고, 지자체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행정 처리를 바꿔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단 설립 신청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기 전에 여기 문체부에서 메일로 사전에 서류를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때 충분히 검토했죠? 예, 검토했습니다. 그 새로 이제 원본이 왔을 때 이메일 내용 받은 것들과 차이가 있었나요?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속하게 할수 처리한 있었다고 거죠? 합니다. 그러면 허가 처리와 지연되는 사유는 저는 이럴 때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또 재정적 기초 등 목적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럴 때는 허가를 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창립총회 회의록 제출 의무가 재단법인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